이번 시간에는 창비문학 시조 세수 중에서 두 번째 시 연시조죠. 연시조 만흥이라는 작품인데요.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6수 중에서 세 번째 수 3수만 나왔거든요. 그런데 전체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윤선도의 만흥은 연시조입니다. 연시조예요. 연시조인데 여러분 교과서에는 3수만 나와 있어요. 잠들고 혼자 앉아 이 부분만 나와 있는데 전체를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작품에 들어가기 전에 만흥 무슨 뜻입니까? 흥이 가득하다는 얘기죠. 그죠? 흥이 가득해요. 흥이 가득하다는 것은 즐겁다는 얘기죠. 그러면 봐요. 우리가 문학의 미적 범주라고 들어본 적이 있죠. 배워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미적 범주는 뭐냐면 우리가 문학을 감상할 때 느끼는 것. 그렇죠?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세 범주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골개미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우아미라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숭고미라는 것이 있고, 네 번째는 비장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조 만흥은요, 흥이 가득하다니까 만족스러움을 나타내죠. 그럼 어떤 미가 느껴져요? 우아미가 느껴져요. 우아미는 뭐라고요? 화자가 만족스러움을 느낄 때, 만족스러움을 느낄 때 우리는 우아미가 있다고 하고요. 그럼 골개미는요, 해악과 풍자미를 느낄 때, 풍자를 느낄 때 우리는 골개미가 느껴진다고 하고, 숭고미는 대상이 너무 훌륭해. 그래서 뭐예요? 따르고 싶어. 본받고 싶은 화자의 마음이 느껴질 때 우리는 숭고미가 있다고 하고요. 비장미는 너무나 슬퍼요. 상황이. 화자가 슬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비장미가 느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는요. 우아미가 느껴지는 시고, 우리가 앞에서 본 어떤 시죠? 그 고려 멸망에 대해서 한탄한 시조는 어떤 미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비장미가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비장미가 느껴져. 매우 슬프니까요. 자, 그럼 봅시다. 그리고 윤선도라는 작가는요. 고려가 아니고 조선 후기의 사람이죠. 고려 후기의 문신으로 굉장히 높은 벼슬까지 올랐는데 당쟁에 휩쓸려서 귀양을 굉장히 여러 번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 만흥이란 작품은 귀양에서 풀려나서 이제 고향에 응거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쓴 시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쟁에 오랫동안 휩쓸렸죠. 그런 다음에 이제 고향에 응거해서 더 이상 벼슬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쓴 시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윤선도 작가는 유배 가서도 굉장히 풍족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부자였나 봐요.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만흥, 오우가, 견회요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한 번도 이제 임금에 대해서 불순한 마음을 먹은 적이 없는 정말 지조를 잘 지킨 그런 문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시조도 그런 내용이 묻어 있겠죠. 그래서 응거하기로 맘먹었으니까 자연 친화적인 내용이 있을 거고, 임금에 대한 은혜를 끝까지 저버리지 않았으니까 충신연주지사의 내용도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그 두 개를 합쳐 본다면 뭐라고요? 아까 얘기한 강호가도의 성격을 지닌 거죠. 그러니까 강호가도가 뭐라고요? 자연을 즐기면서 임금을 그리워하는 내용을 담은 시가문학을 우리는 강호가도라고 해요. 그래서 강호가도의 전형을 보여주는 작품이 바로 만흥이라는 작품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1수부터
육수까지. 그리고 이 시는요, 유유자적하는 화자의 태도를 느낄 수 있는데, 유유자적은 뭐예요? 한가롭게 논의는 즐거움을 이야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은거의 즐거움도 노예했다고 했는데, 은거는 사회적 생활을 기피하고 숨어 사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묻혀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연 속에서 묻혀 사는 즐거움을 과장스럽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연에서 사는, 자연에서 즐기는, 다른 말로 풍요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우아미가 느껴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연시조니까 평시조의 확장. 그럴 때 내용과 의미를 모두 확장했다. 그죠? 장형의 평시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일수를 볼게요. 산수관 바위 아래 띠집을 짓누라 하니, 여기서 띠집은 초가집을 말하죠. 그러면 초가집을 짓고 살아 부잔데, 이런 삶을 뭐라고 그래요? 안빈낙도의 삶이라고 하죠. 가난하지만 만족하는 삶. 그리고 또 뭐라고도 해요? 단사표음, 단표, 누항 혹은 안분지족이라고도 하는데, 단사표음은 뭐예요? 청빈한 생활, 소박한 생활, 소박한 삶, 청빈한 삶을 단사표음, 단표, 누항이라고도 합니다. 본래 의미가 대나무 그릇에 든 밥그릇과 표주박에 든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청빈하고 소박한 삶을 우리는 단사표음, 단표, 누항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산수간 바위 아래라고 해서, 그러니까 산과 물이 있는 사이 바위 아래에서 초가집을 짓는다. 그러니까 이 산수간은 자연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유법이 되겠네요. 그 모른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그러니까 이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삶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웃어 스스로를 비웃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여기서 남들이 웃어요. 그래서 남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속에 있는 사람들, 세속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왜 세속이라고 했어요? 자연과 대비할 거니까요. 그래서 자연과 세속의 대비가 나와 있는 시주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어리고 하얌의 뜻에는 내분인가 하노라. 어리고는 이때 조선시대 어리고는 무슨 뜻입니까? 어리석다라는 뜻이죠. 화자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다고 했고요. 하얌은 뭐냐면 시골에 사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어리석고 세상 물정 모르는 내 뜻에는 나의 분인가 하노라. 그러니까 뭐야? 자신을 어떻게 겸손하게 표현한 거죠. 자신을 겸손하게 어리석고 하얌이다. 그죠? 시골에 사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리석은 선비다라고 얘기해서 자신을 낮춰서 이야기하고, 그 모르는 남들은 웃는다에, 여기서 웃는 것은 비웃음이죠. 남들이 내가 이렇게 총구석에서 산다고 비웃을지 몰라도 나는 만족해. 그래서 뭐야? 안빈낙도, 안분지족, 단사표음, 단표, 누항의 삶의 태도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이연을 볼게요. 이수,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그러니까 보리밥과 풋나물은 아주 소박한 음식이에요. 이 소박한 음식을 우리는 또 박주산채라고 합니다. 알맞게 과식하지 않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실컷 논다. 물가에서 실컷 논다. 그러니까 뭐야? 자연을 즐긴다.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를 줄이 있으랴 부러워하지 않는다. 서리법이네요. 그러니까 나는 소박한 음식을 먹으면서 자연을 즐기는 삶에 뭐해? 만족해 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남은 여남은 일은 뭘 말해요? 속세의 일이에요.
속세일이고 보리밥 풋나물을 먹는 거는 뭐라고요? 소박한 삶이고요. 바위 끝 물가에서 실컷 노는 거는 어떤 삶? 풍류를 즐기는 삶. 자, 자연을 즐겨 이거 풍류고요. 1년에서 띠집을 짓는 거 자연에서 사는 거고 그 모르는 남들은 어떤 사람들? 속세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매 수마다 뭐가 나오냐면 자연과 속세를 대비하는 시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화자는 자연을 즐기고 속세를 멀리하려고 합니다. 자, 삼수인데요. 삼수 상비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부분입니다. 잔들고 혼자 앉아 먼 매를 바라보니 여기서 매는 산이죠. 그리던 님이 온다 한들 반가움이 이러하랴. 그러니까 뭐야? 내가 잠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면서 술 한잔 하고 있는데 그리워하던 님이 오는 것보다 여기서 뭐야? 자연을 즐기는 것이 더 만족스럽다. 는 얘기니까 비교법이 있겠네요. 자연과 사람, 인간을 비교했어요. 그러면서 뭐가 더 좋대요? 자연을 즐기는 게 더 좋다고 하네요.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무라일체라는 말을 쓸 수 있겠네요. 여기서 물은 뭐예요? 대상은 뭐죠? 자연. 그죠? 자연과 나는 하나야. 자연이 무엇보다 더 좋아? 그리운 사람보다 더 좋아. 그래서 이 삼수에서는 그리던 님과 먼 매의 대조가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자연, 이 먼 매는 대유법이 되는 거죠. 자연이 되는 거예요. 자, 말씀도 웃음도 안 해. 누가요? 자연이, 매가 산이 말씀도 웃음도 안 해요. 여기 당연히 뭐가 있어요? 의인법이 있는 거네요. 산이 말도 안 하고 웃음도 웃음 너 안 보여주지만 못내 좋아한다. 뭐야? 말씀도 웃음도 없는 산이 뭐다? 정말 좋다. 만족감 드러나죠. 만흥이니까요. 그래서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사자성어는 뭐예요? 말을 안 해도 서로 통하는 마음. 우리는 뭐라고 해요? 염화미소, 염화시중, 이심전심. 그죠?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마음 3개. 염화미소, 염화시중, 이심전심. 다음 사수를 볼게요. 누고셔는 뭐예요? 누가 삼공도군이 뭐예요? 보다예요. 삼공보다 상공은 뭐냐면 높은 벼슬자리예요. 높은 벼슬자리보다 낫다 하더니 무엇이요? 자연을 즐기는 것이 그죠? 높은 벼슬자리보다 낫다고 했는데 만승이 이만하랴? 그러니까 뭐야? 만승보다 더 좋다는 얘기죠. 그럼 만승은 뭐냐면 황제예요. 황제보다 자연을 즐기는 것이 더 좋아. 그러니까 여기 만흥이 나타났네요. 그죠? 다음 이제로 헤어든 해다가 뭐야? 생각해보니 소부와 허유가 약돋더라 야같더라. 왜 소부 허유가 야같다고 생각하냐면 이 소부 허유는 뭐의 대명사냐면 자연 친화의 대명사예요. 자연을 즐기는 사람의 대명사. 그러니까 얘도 뭐야? 대유법이 쓰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떤 고사가 있냐면 옛날에 요 임금이 있었는데 허유라는 사람이 굉장히 지혜롭다고 소문이 났대요. 그래서 허유가 있는 곳에 요 임금이 직접 찾아가서 우리 함께 정치하자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허유가 나는 그러기 싫소라고 얘기한 다음에 요 임금이 돌아간 다음에 길을 씻었다고 합니다. 이 광경을 본 소부라는 사람이 자기가 끌고 가던 소에 물을 먹여야 되는데 허유가 길을 닦은
물이라고 해서 소에게 물조차 안 먹였다고 해요. 그래서 소부와 허유는 뭐야? 이 자연 친화의 대명사격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마도 임천한응을 비길 곳이 없다. 임천한응을 비교할 수 없이 좋다. 그러니까 임천한응은 뭐예요? 자연에서 즐기는 한가로운 흥치. 임천 산과 물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느끼는 한가로운 흥치.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시조 전체의 주제가 되겠네요. 임천한흥, 자연에서 즐기는 즐거움.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남을 보고 갈게요. 하나. 자, 이 고전시가에서 자연을 대하는 태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을 대하는 태도. 첫 번째는 이와 같이 풍류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풍류가 뭐예요? 즐긴다고요. 자연을 즐긴다. 이건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자연 친화적 정서라고 하죠. 그래서 풍류의 대상으로 보는 거 하나 있고 사대부들이 이렇게 보죠. 두 번째는 자연을 교훈의 대상으로 보기도 해요. 바로 이 윤선도 작가가 쓴 오후가가 그렇죠. 이것도 역시 사대부들이 자연은 변하지 않아. 인간은 변하는데 라고 하면서 뭐죠? 송, 죽, 대나무, 소나무, 물, 달은 변하지 않아. 그런데 인간은 변해. 그러면서 이 자연은 우리가 배워야 할 대상이야 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생활의 공간. 생활의 공간으로서의 자연은 뭐예요? 농사 짓는 곳이에요. 오케이. 농사 짓는 곳. 이것은 뭐냐면 누가 쓸 수 있어요? 사대부가 쓸 수 있습니다. 사대부가 직접 농사는 짓지 않지만 농부들이 농사 짓는 모습을 보고 이것이 정말 진정한 삶이지. 삶의 즐거움이란 이런 것이야. 대표적으로 그 정약용의 시 탐액행이 있죠. 그 다음에 평민들도 이런 시를 지었어요. 이런 시주를 지었죠. 농사일, 하루 일과를 나타내 주기도 하고 농사일에 대한 즐거움을 쓴 시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대하는 태도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연을 봅시다. 내 성이 오수 게으르더니 게으르다. 내 성이 게으르다 뭐야? 나의 성정이 나의 성격이 성정이 게으른데 하늘께서 아셔서 하느님이 내가 게으른 줄을 알았어. 그래서 인간만사를 한 일도 아니 맡겨. 그래서 나에게 인간만사는 속세를 말해요. 속세의 일을 맡기지 않았어. 그래서 화자는 뭐야? 좋다는 거죠. 다만당 다툴이 없은 강산을 지키라 하였다. 다만 뭐야? 너는 성질이 게으르니까 뭐야? 다툴 리 없는 강산. 이 강산은 다툴 필요가 없어. 그런데 뭐야? 인간만사는 다투어야 돼. 대조가 나타나 있죠. 그래서 다툴 대상이 없는 강산, 자연을 지키라고 했어. 그러니까 자연이 너무 좋아. 그래서 강산과 만사의 인간만사의 대조가 나타났고요. 마지막 수 6수.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분으로 누웠다니 무슨 뜻이야? 강산 자연이 이렇게 좋다 하더라도 나의 분수로 지킬 수 없어 라는 얘기죠. 서리법이에요. 나의 분으로 누워 있을 수 있겠어? 누워 있을 수 없어. 이런 뜻이죠. 임금 은혜를 이제 더욱 아는도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자연을 즐기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임금의 은혜 때문이다. 그래서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것을 이제 더욱 알겠습니다. 임금의 은혜에 더욱 감사합니다.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어요? 충신연주지사의 정서를 느낄 수 있죠. 충성스러운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해. 임금의 은혜가 이렇게 깊었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아무리 갖고자 하여도 해올 일이 없어라. 갚을 길이 없어라. 생각할 길이 없다. 그러니까 뭐야? 임금의 은혜는 끝이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임금은 속세라고 본다면 강사는 자연으로 보니까 여기도 대조적 시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조는요, 서리적 표현이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주제, 임천한흥, 안빈낙도 안분지족의 삶을 그죠? 강조하고 있고요. 안빈낙도 무라일체의 자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순 우리말의 묘미를 보여줬어요. 한자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윤선도의 만흥 어렵지 않죠? 자, 윤선도의 만흥 주제가 뭐예요? 임천한흥입니다. 화자의 정서는 만족감이고요. 어떤 상황이에요? 은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요. 유배를 끝난 다음에. 그래서 은거의 즐거움을 노래했어요. 유유자적하는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요. 강호 한정가의 그죠? 대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강호 한정가와 임금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내용을 다룬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강호가도라고 해요. 그래서 강호가도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과정된 표현으로 자연을 즐기는 풍류의 즐거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소박한 생활, 단사표음, 단표, 누앙, 안분지조, 안빈낙도라고 할 수 있고, 소박한 음식, 박주, 산책, 이거 알아두시고, 연화문일, 속세일, 보리밥을 즐기는 이 자연에서 묻히는 삶, 뭐죠? 자연 친화적인 삶을 대조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통하지 않는 마음, 말을 안 해도 우리 자연이 좋아 라고 하는 것. 자연이 이 매라는 산이 말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좋아. 이건 뭐죠? 여마미소 여마시중 이신점심. 그죠? 의인법 당연히 나타나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뭘 보냐? 사설시조 한 편을 봅시다. 자, 사설시조의 특징은 뭐예요? 일단 작가층은 누구? 농민, 평민이라고 해야 되겠네. 평민이나 중인이 창작했다. 자, 내용은 관념적이지 않고 뭐야? 사실적이다. 윤선도의 시는 뭐예요? 관념적인 성격이죠. 실생활을 노래하지 않았으니까요. 사실적인 내용을 다루고 뭐가 두드러진다? 풍자, 해하, 과장, 열거가 두드러지는데 이 시에는 풍자의 내용은 없고 해학, 과장, 열거 또 대구법이 사용돼요. 자, 그리고 내용상으로 보면 그죠? 생활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 시는 지금 임에 대한 그리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사설시조가 뭐라고 해요? 중장의 장형화예요. 이럴 때 뭘 길게 늘어뜨려요? 화자의 감정을. 그래서 장면의 극대화라고도 했죠. 자, 봅시다. 초장, 님이 오마 학원을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자, 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뭐 하겠어요? 님을 기다리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화자의 정서는 뭐다? 이미 올 거라는 기대. 다른 말로 설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설렘, 이미 올 거라는 소식을 들어서 너무너무 기대되고 설렘. 그래서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었어요. 그 다음 중장이 굉장히 길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장면의 극대화. 자, 중문 나서 대문 나가. 그러니까 여기서 중문은 뭐냐면 방과 방 사이에요. 만약에 그러니까 안방에서 뭐르러 온 거예요? 마루쯤 왔나 봐요. 그 다음에 대문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제 마당 다음에 있는 문 그쪽에 나가서 지방 위에 여기서 대문은 뭐냐면 중문을 나서서 대문은 이제 마루와 아마 그 출입문 다른 사람이 처음 올 때 집에 들어올 때 오는 문 그래서 그 대문쯤 나갔나 봐요. 나가서 지방은 뭐냐면 문지방 그러니까 방과 방 사이의 턱 이런 걸 말해요. 위에 문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 달려가 앉아 이수로 가액하고는 뭐예요? 이수 손으로 가액하다 이마를 짚고 손을 이마에 대고 오는가 가는가 누가? 님이 언제쯤 오지? 하면서 건너산을 바라보니 저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봤어요. 거머 힛들 한 것이 서 있었으니까 검기도 하고 희기도 한 어떤 것이 서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화자가 저야 님이로다. 아, 저거이 님이 오는구나. 저 사람이 바로 님이구나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버선버섯 품에 품고, 버선을 벗어서 품에 지고, 신을 벗어서 손에 지고, 곤비님비님비 곤비. 그죠? 무슨 말이에요? 엎치락 뒤치락. 천방지방 지방천방 똑같은 말. 엎치락 뒤치락 막 달려나가요. 방정맞게. 아주 방정맞게 아주 요란하게 님을 맞으러 달려가는데 진대 마른데 가리지 않고 땅이 질든지 아니면 말랐던지 가리지 않고 막 신발도 벗고 버선도 벗고 막 달려갔어. 위렁층창 우당탕탕 건너갔어요. 그래서 님이구나 라고 정했말 하고 싶은 말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하려고 곁눈으로 거머해 것을 살짝 봤더니 님이 아니었어. 그럼 뭐였냐? 상년 7월 사흔날 갈가벗긴 주추리 3대가 살뜰히도 나를 속였어. 그러니까 상년은 작년, 7월 사흔날, 작년 7월에 갈가벗긴 뭐냐면 3의 3이라는 식물에 그죠? 이 열매는 따고 3대 줄기만 남은 것이었어. 그러니까 얘는 식물에 어떤 식물 3대가 뭔지 모르겠지만 식물의 줄기만 서 있었어. 그것이 나를 살뜰히 속인 거야. 자, 이 부분이 그래서 중요하네요. 나는 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바쁘게 아주 준비하고 막 나갔어. 근데 님이 아니었어. 뭐였어요? 주출이 3대였어. 그러니까 이 주출이 3대가 자기를 속였대. 그러니까 무슨 법이 있는 거예요? 일단 의인법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주객이 전도된 거죠. 내가 주출이 3대가 나를 속인 게 아니고 내가 주출이 3대 인 줄 안 거죠. 그러니까 주출이 3대가 나를 속인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속은 거니까 주객전도이고, 또 무슨 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반어법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죠? 반어법은 뭐야? 실제는 주출이 3대가 나를 속인 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해학적으로 표현했어요. 반어법, 주객전도, 이 부분에 의인법 믿고, 또 하나 여기 아까 뭐라 했어요? 중장은 장면의 극대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계속 자신의 행동을 했어요? 나열했죠. 열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음성상징어가 있네요. 음성상징어 뭐 있나요? 곤비, 님비, 님비, 곤비, 천방, 지방, 천방 있네요. 자, 그래서 음성 상징어 중에서 의태어, 그죠? 자신의 행동을 묘사한 거니까 의태어를 통해서 화자의 행동을 생동감 있게 표현했고, 화자의 설레는 마음, 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대하는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법도 있는데 어디에 대구법이 있냐? 여기 있네요. 버선버섯 품에 품고 신버섯 손에 쥐고, 여기에 대구법. 자, 그래서 이 장면의 극대화, 그죠? 장면의 극대화. 그 다음에 요 중장에, 그죠? 그 다음에 과장, 자신의 행동을 과장해서 표현했고요. 또 뭐 있어요? 음성 상징어 님비곤비를 통해서 이 화자의 행동을 실감나게 생동감 있게 보여줬고요. 또 기대 심리를 보여줬고요. 생동감 있게. 또 해학적이죠. 굉장히 우습게 표현한 거고, 반복과 열거, 그죠? 음성 상징어니까 당연히 반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열거, 행동을 계속 연달아가면서는 아니고, 그죠? 계속 비슷한 행동을 보여줬으니까 열거고요. 그러니까 해학미가 느껴져요. 그래서 얘는 골개미에 해당하고요. 미적 범주 중에선 장면의 극대화, 장면을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주출이 3대가 날 속였다? 반어법 믿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출이 3대에게 속은 거야.
그렇죠? 여기까지 중장이었고 이제 종장을 봅시다. 모쳐라. 이거 뭐죠? 됐어. 지금까지 뭐였어요? 초장에서 님을 만나려는 설렘 있었고 중장에서는 뭐야? 막 바쁘게 님을 만나려고 하다가 그런 기대감에 막 방정맞게 굴다가 주출이 3대에게 속은 것을 알고 뭐했어요? 실망했어요. 그러다가 종장에서 분위기가 바뀌어요.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시의 분위기가 바뀐다. 시상이 전환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모쳐라. 뭐야? 아서라. 감탄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서라. 밤일세 망정이지. 뭐죠? 밤이니까 다행이야. 뭐야? 밤이라서 다행이야. 밤이 아니었다면 뭘 거야? 남에게 웃음거리가 될 뻔했어.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일 뻔하더라 남을 웃길 뻔했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요? 화자의 심정은 좀 겸연쩍음, 부끄러움. 왜 부끄러운 거예요? 님이 온다고 그렇게 그냥 신도 벗고 발도 벗고 막 우랑탕탕 아주 이렇게 뭐죠? 그죠? 방정을 떨었으니까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초장에서의 화자의 정서는 기대, 설렘. 중장에서 기대, 설렘. 그 다음에 실망, 주치료 3대가 속였어. 마지막에서는 뭐라고요? 부끄러워. 이렇게 이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자, 사설 시조고 중장이 장여가 되면서 해역과 풍자가 나타나는데 이 시에서는 해양만 나타난다. 뭐 여러 가지 표현법, 과장, 열거, 의인, 반복. 그 다음에 대구, 음성 상징어 사용 쓰였다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모처럼 밤이니까 망정이지 됐어. 밤이니까 망정이지 낮이었다면 남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뻔했어. 이건 뭐죠? 우리 민족의 어떤 정서? 낙천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적이지만 그죠? 이제 우습게 표현함으로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낙천적 정서를 느낄 수 있다. 이게 바로 사설 시조의 특징입니다. 우리 민족의 낙천적 성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사설 시조 중에서 이제 비슷한 시를 하나 더 볼 건데요. 자, 사설시조는 작자칭이 평민이기 때문에 뭐예요? 작자 미상이죠. 작자 미상인 사설시조 하나 더 볼게요. 나무도 바위 돌도 없는 산에 나무도 없고 바위도 없고 돌도 없는 매의 산에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의 마음과 발상이 아주 좋습니다. 뭐요? 자, 그러니까 산에 뭐가 없어. 나무도 없고 바위도 없고 돌도 없는데 누가? 이 까투리가 누구한테 쫓기고 있어? 매에게. 그러니까 매가 까투리를 잡아먹으려고 쫓아가고 있는데 뭐야? 까투리는 그럼 이거 어떻게 써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죠. 매우 위험한 상황이야. 안과라고 해서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초장인 거죠. 그 다음에 중장을 봅시다. 대천바다 한가운데 일천석 시름 배에 노도 잃고 닷도 잃고 용총도 근코 끊어지고 돛대도 거치고 치도 빠지고 바람 불어 물결치고 안개가 뒤섞여 잦아진 날에 그럼 어떤 날이에요? 풍랑이 이는 날이죠. 그런데 대천바다 한가운데 있어서 근데 뭘 실었어요? 일천석이나 대는 쌀을 실었어. 그런데 노도 잃어버리고 닷도 잃어버리고 농총도 잃어버리고 돛대도 거쳤어. 그럼 어떤 상황? 매우 위급한 상황. 목숨이 명제 명각인 상황이에요. 목숨이 아주 위태로운 명제 명각의 상황에서 갈 길은 천리말리 남았는데 사면이 거머액득 저무천지. 그러니까 뭐야? 사면이 뭐야? 사면이 어두워. 사면이 흙같이 어두워.
정막같이 어두운데 노를 젓는데 어둡기도 하고 노를 젓는데 또 뭐도 왔냐? 수적도 만났어. 수적은 뭐야? 해적. 해적도 만났어. 만난 어떤 사람과 같아? 도사공은 뭐야? 뱃사공. 뱃사공의 안과 마음이야. 그러면 뱃사공도 굉장히 부정적 상황이죠. 그죠? 대천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쌀은 일천석이나 실었는데 닷도 잃어버리고 농총도 잃어버리고 또 뭐야? 돛대도 거치고 치도 빠져버렸고 물결도 치고 안개는 자욱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갈 길은 천마일이나 되고 근데 사면이 검게 이제 날이 어두웠어. 그런데 수적 도적도 나타났어. 그럴 때 도사공의 마음, 뱃사공의 마음은 역시 뭐야? 명제명각의 상황이야. 목숨 매우 위태로워. 자, 봐봐요. 까투리보다는 도사공이 더 위태롭죠. 그러니까 얘는 점층법이 쓰였다고 할 수 있겠죠. 점층법 쓰였어요. 그 다음에 이 중장에 보니까 무엇과 뭐야? 과장 있고요. 열거도 당연히 있는 거고. 그죠? 과장했어요. 여기. 그 다음에 열거도 있고. 당연히 뭣도 있나요? 대구도 있네요. 돛대도 걷고 동룡도 끊고 치도 빠지고 비슷한 문장구조 계속 나오죠. 이런 상황과 엊그제 님을 여인 뭐야? 님과 헤어진 내는 누구야? 화자의 아내야 마음이야. 어따가 가을하리요 비교하리요. 그럼 뭐야? 자신인 화자가 가장 슬프다. 가장 괴롭다고 뭐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화자가 가장 괴로워라고 강조하고 있는 시예요. 그래서 얘도 사설시조의 특징을 느낄 수 있죠. 단지 다른 건 점층법이 쓰였다는 것이 다르네요. 그 다음에 화자가 얘는 직접 드러나 있다는 것도 달라요. 우리 지금 사설시조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설시조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사설시조 누가 지었어요? 병민칭이. 사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중장에는 과장, 해학, 풍자, 그 다음 열거, 대구법 이런 표현법이 사용된다는 것. 그 다음에 그러면 요 시를 한번 이 시조 한번 사설시조 해석해 볼게요. 깃돌이 저깃돌이 어여쁘다 저깃돌이. 여기서 깃돌이는 깃두라미라는 새를 말하는 거고요. 이 깃두라미가 뭐 하대요? 어여쁘대요. 어여쁘다가 뭐예요? 불쌍하다. 깃두라미가 불쌍하다. 왜 불쌍할까? 어인 깃돌이 지는 달, 저 깃돌이 지는 달, 새는 밤에 긴 소리, 작은 소리 내고 있대. 자, 그러면 긴 소리는 길게 우는 소리고, 작은 소리는 짧게 우는 소리를 내고 있어. 우는이라고는 안 나왔고, 짧은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깃두라미가 불쌍하다라고 했으니까 무슨 법? 일단 의인법은 있는 거고요. 그럼 왜 불쌍한가 볼게요. 절절히 슬픈 소리. 감정이입 있네요. 감정이입. 그냥 깃두라미는 소리를 낼 뿐인데 슬프게 운다고 했으니까 화자의 감정이 이입이 된 거죠. 자기 혼자 울어내요. 울며. 자, 이 깃돌이가 울며 사창 여인잠을 살뜰히도 깨우는구나. 자, 깃돌이가 웬일인지, 그죠? 지는 달, 새는 밤에 긴 소리로 짧은 소리로 슬픈 소리로 혼자 울어서 사창은 창문이에요. 창문의 여윈잠은 뭐냐면 마른 잠이니까 그러니까 풋잠 정도를 생각하면 될 거예요. 풋잠 혹은 얕은 잠. 얕은 잠을 누구의 얕은 잠? 화자의 얕은 잠을 깨웠어. 살뜰히도 알뜰히도 깨우는구나. 내가 잠깐 얕은 잠을 들었는데 저 깃돌이 때문에 잠을 깼어.
두어라. 그러면 귀뚜라미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귀뚜라미를 원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원망 안 하고 두어라 라고 했잖아요. 그죠? 두어라. 아, 됐다. 이런 거죠. 됐어. 됐어. 제 비록 미물일망정 제 비록 짐승이지만 무인동방 독수공방 쟤도 나처럼 뭐 할 거예요? 독수공방인가 봐. 아니네요. 여기서는 화자의 무인동방이에요. 화자의 무인동방에 독수공방에 내 뜻 알리는 그러니까 화자, 여기서 내는 화자죠. 화자의 뜻을 알아줄 사람은 너뿐인가 하노라. 그럼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바로 깃돌이죠. 그래서 깃뚜람을 통해서 화자의 외로움을 강조하는 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중장에 과장 있고요. 열거 있고요. 긴 소리, 작은 소리. 절절히 숲을 소리 저 혼자 울었네요. 사창의 연잠을 살뜰히도 깨우는 거라. 여기에는 뭐가 없네요. 대구는 없네요. 자, 과장 있고 열거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학적이죠. 그 다음에 살뜰히도 깨웠구나, 알뜰하게도 깨웠구나. 이건 뭐예요? 좋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원래는 싫은데 그냥 알뜰하게도 깨웠네 라고 해서 반어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 뜻은 뭐겠어요? 얄밉게 깨웠다는 거죠. 그래서 반어법도 있네요. 그래서 우리 작품과 공통점 반어법, 의인법, 과장과 해학 공통점 느낄 수 있죠. 자, 이제 비슷한 시조 하나만 더 할게요. 작잠 이상의 사설 시조. 어이 못 오던가, 무슨 일로 못 오던가. 이거 뭐죠? 여기가 초장이네요. 초장.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중장. 중장이 기니까 뭐예요? 사설 시조구나. 라고는 것 알 수 있고요. 어이 못 올까요? 무슨 일로 못 올까요? 질문이에요. 너 오는 길에, 여기서 너는 기다리는 사람일 거예요. 아마 임이 되겠죠. 그죠? 너 오는 길 위에 무쇠로 성을 쌓고, 새로 성을 쌓았대요. 쇠붙이로 성을 쌓고, 성 안에 담을 쌓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두지 놓고 웅덩이를 놓고, 그 다음에 집 안에 두지는 뭐냐면 상자, 이제 나무로 된 상자 놓고, 상지 안에 궤를 놓고, 궤 안에 너를 결박하여 놓고, 쌍비목 외걸쇠 용거북 자물쇠로 수기 장갔더냐? 라고 물어봤어요. 어이 그리 안 오더냐? 그러니까 너가 못 오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님이 못 오는 이유에 대해서 상상하는데, 중장은 다 님이 못 오는 이유에 대해서 상상해 보는데, 너 오는부터 여기까지는 뭐 한 거죠? 장소. 그죠? 장소가, 너가 있는 장소에 뭐 이렇게 장애물이 많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장애물은 뭐야? 무쇠로 된 성. 너 오는 길에, 그죠? 너가 오는 길에 무쇠로 된 성을 쌓고, 또 성 안에 담이 있고, 담 안에 집이 있고, 집 안에 두지. 두지가 뭐냐면 괴짝 같은 거, 상자. 괴짝 있고, 그 괴 안에 너를 결박해서 못 오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이제 요 그림은 안 되겠고, 여기 화자가 있어. 그러면 화자가 오는 길에 뭐가 있대요? 무쇠로 된 성이 있대. 이런 성이 있고, 그 성 안에는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성 안에 담이 있어. 성 안에 무슨 담도 이렇게 있어.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담도 있고, 또 담 안에, 이 안에 또 집이 있어. 그리고 집 안에 또 요 안에 괴짝이 있어. 그죠? 그래서 너 못 오니?
이렇게 갇혀 있는 거야. 구속이죠. 임을 구속하는 거죠. 그리고 쌍비목 외걸세 용거북 자물쇠로 이건 뭐냐면 이제 이 괴짝을 가둬놓는 도구, 자물쇠 도구예요. 가둬놓는 도구. 그것 때문에 못 오니? 라고 상상하는 거죠. 자, 외걸쇠에 용거북 자물쇠로 수기 뭐야? 음성상징어 있네요. 음성상징어 있고 잠갔더냐? 이거 임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못 오니? 그죠? 상상이지만 너가 어이글이 오지 않느냐? 아니요, 안 오느냐? 님에 대한 원망. 자, 여기에 사용된 표현법. 일단 자, 무쇠로 성을 쌓는데 이 성을 다음 구절에서 다시 받았어. 성 안에 뭘 쌓대? 담을 쌓는데 담을 쌓는데 이 성 안에 담 쌓고 다시 이 담 안에 집을 쌓고 다시 이 집 안에 뭐가 있대요? 두 집 쌓고 괴짝 쌓고 괴짝 안에 뭐 자물쇠 채웠대. 그러니까 뭐야? 연세법.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연세법 있죠. 그 다음에 뭐야? 점점 화자를 아니야 님을 가두는 공간이 좁아져요. 점점 의미가 축소돼요. 무슨 법? 정강법이 있고요. 과장도 있죠. 그 다음에 계속 열거했어요. 자, 이게 사설시조의 특징. 그러면 화자의 어떤 정서? 답답한 정서를 보여주죠. 왜 님이 못 올까? 라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여기는 뭐죠? 상상입니다. 상상. 화자의 상상이에요. 한 달에 30날이여니 한 달은 30일이죠. 그리고 한 달은 30일이나 되는데 날 보러 올 하루가 없는 거니? 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할 리가 뭐야? 하루가 없는 거니?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여기 해악 있고, 그죠? 해악 당연히 있는 거고, 사설시조로서, 그죠? 해악, 뭐, 그죠? 정강, 그 다음에 연세, 열거, 과장을 통해서 님이 오지 않는 답답한 마음을 장면의 극대화를 통해서 보여준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한 거 뭐예요? 자, 사설시조 몇 편? 한 3-4편 되는 것 같죠? 그리고 그 전에 뭘 써요? 윤선도의 만은까지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